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4년 2회 실기 기출문제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1번 던롭의 시스템 이론입니다. 던롭의 시스템 이론은 실기 시험에서는 이제 2010년도 이후에 이번이 세 번째 출제가 되었고요. 자주 출제되진 않았지만 오랜만에 다시 나타난 문제입니다. 자, 던롭의 시스템 이론이란 이 노사관계의 세 주체, 노사정으로 규정을 했어요. 노사관계의 주체를 노사정, 이렇게 세 주체로 규정을 하고 이 노사정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한 것이 던롭의 시스템 이론입니다. 다시 이 노사정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던롭의 시스템 이론이다. 그래서 문제가 이게 출제가 되는 거죠.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요인. 그래서 바로 이제 정답 작성으로 가보시면 요 세 가지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기술적 특성, 시장이나 예산상의 제약, 권력 구조가 노사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사 관계를 규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작성하시면 돼요. 첫 번째, 시장 또는 예산 제약, 그리고 기술적 특성, 권력 구조다. 던롭 시스템에서 시장 기권이다. 그래서 먼저 시장 또는 예산 제약을 보면 시장이라는 것은 제품 시장의 형태를 말해요. 제품 시장의 형태. 또 예산 제약이라고 하면 비용, 이윤 이런 것에 따라 노사관계가 달라진다. 자, 제품 시장의 형태라고 하면 이 제품이 판매되는 시장이 독과점 시장인지 또 완전 경쟁 시장인지에 따라서 당연히 시장적 지위가 달라지니까요. 노사관계도 달라지겠죠. 그리고 기업 내 예산 관련해서 비용이나 이윤에 따라서도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 특성. 기술적 특성이라는 것은 이제 노동조직, 경영조직과 관련된 건데요. 이제 근로자의 질이나 양, 생산 과정, 생산 방법 등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노동력의 숙련도가 또 높냐, 낮냐에 따라서 노동력의 숙련도가 높다 그러면 아무래도 노동자 입장에서 협상력이 더 높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리고 뭐 노동력의 교육 수준이라든지 노동력의 특성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 특성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다음 권력 구조. 권력 구조라는 것은 사회 내 주체들의 세력 관계. 그래서 이제 노사정 세 주체들 간의 이런 힘의 분배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세 주체를 넘어선 그 상위 차원에서의 이런 세력 관계들도 이제 권력 구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던롭 시스템에서 시장 기권, 던롭 시스템에서 시장 기권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실업의 유형 중 마찰적, 구조적, 경기적 실업을 설명하시오. 네, 실업의 유형은 필기 시험에서도 여러 번 그 출제가 됐던 내용인데 실기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두셔야 하는 내용이고요. 실업의 유형, 마구 경계죠. 실업은 마구 경계해야 합니다.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 계절적 실업이 있다. 이 중에서 마구경은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찰적 실업입니다. 마찰적 실업은 직업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업이다.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업이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이다.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발생하는 실업이 이제 마찰적 실업이에요. 그래서 직업 정보의 부족,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서로 정보가 미스매치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 마찰적 실업이고요.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실업이죠. 새로운 일자리를 탐색하기 위한 실업이죠. 그래서 자발적, 탐색적 실업이 바로 마찰적 실업입니다. 다음, 구조적 실업입니다. 구조적 실업은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실업입니다. 그래서 지역 간, 산업 간 노동력이 불균형할 때 발생하는 실업이다. 예를 들어 산업 간 노동력 수급을 보면 성장 산업이 있고 사양 산업이 있죠. 성장 산업에서는 노동력이
점점 계속 많이 필요로 하게 되고 사양 산업에서는 노동력이 점점 덜 필요하게 되죠. 그러면 어때요? 성장 산업에서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사양 산업에서는 노동력 과잉 현상이 일어나서 사양 산업에 있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자리를 잃게 되겠죠. 그리고 성장 산업에 있는 기업들은 노동력을 구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노동력 수급이 불균형할 때 발생하는 실업, 경제구조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업, 구조적 실업입니다. 다음, 경기적 실업. 경기적 실업은 대표적인 수요 부족 실업입니다. 총 수요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실업, 즉 불경기 시기에 발생하는 실업이 경기적 실업이죠. 경기가 안 좋을 때, 불경기 시기에는 총 수요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이 발생한다. 경기가 안 좋아서 발생하는 실업. 그래서 경기적 실업은 수요 부족 실업이고 나머지 실업은 비수요 부족 실업입니다. 그래서 비수요 부족 실업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이렇게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비수요 부족 실업 세 가지 뭐예요? 마구 개. 네, 경기적 실업 제외하고 요 세 가지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정답 작성해 보겠습니다. 마찰적 실업은 직업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이다. 구조적 실업, 경제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지역 간 또는 산업 간의 노동력 수급 불균형으로 발생한다. 경기적 실업은 불경기 시기에 나타나는 실업이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슈퍼의 발달적 직업상담 6단계 우리 필기에서도 공부를 했었죠. 발달적 직업상담 6단계 문심자 현태의 슈퍼 직업 문심자는 현태의 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 탐색, 자기념 묘사, 심층 탐색, 자수용 통찰, 현실 검증, 태도 감정 탐색 처리, 의사 결정 이렇게 6단계 발달적 직업 상담입니다. 그래서 이 6단계를 정리해서 이제 간단하게 서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탐색, 자아 개념 묘사는 제일 첫 단계죠. 네, 말 그대로 문제 탐색하고 자아 개념을 묘사하도록 한다. 심층적 탐색은 더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거죠. 내담자의 직업 문제를 심층 탐색한다. 그리고 나서는 내담자의 자아 수용, 자아 통찰, 내담자가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명료화하도록 돕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현실 검증 단계입니다. 내담자 관련된 검사 자료 또 면담 자료 등을 분석해서 현실 검증하는 단계. 그리고 나서 태도와 감정의 탐색 및 처리. 네. 내담 이제 이런 현실 검증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좀 직면하는 거죠. 현실에 직면하게 되니까 어떻게 실망할 수도 있고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감정 태도들을 탐색하고 처리하도록 돕는 단계.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 단계. 네, 이렇게 직업을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 지시적, 비지시적 방법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비지시적이라는 거는 내담자가 스스로 성찰하도록, 내담자가 스스로 통찰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 이제 비지시적 방식이다. 지시적 방식이다라고 하면은 상담자가 직접 짚어주는 거죠. 상담자가 짚어주는 이런 성향을 띈 게 지시적이다. 내담자가 좀 스스로 통찰하기가 비교적 어려울 때, 이럴 때는 지시적 방법으로 접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탐색하고 자아개념 묘사, 자아 수용하고 통찰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은 이제 내담자가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이제 유도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지시적으로 이렇게 감정을 탐색하고 처리하는 것, 비지시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이제 외의 부분들은 이제 심층 탐색이라든가 내담자가 스스로 이제 접근하기 어려울 때, 어려운 단계에서는 이제 지시적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발달적 직업상담 6단계. 문심자 씨는 현태의 부인이다. 네, 4번입니다. 윌리엄슨이 제시한 검사의 해석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담 기법 3가지. 자, 윌리엄슨 하면 특성 요인 이론이죠. 네, 이 문제는 2010년도 이후에 5번째 이제 출제가 된 문제인데요.
이것도 이제 꽤 오랜만에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근데 필기에서도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설설충고. 네, 설설충고. 윌리엄슨 해석 상담은 설설충고해서 상담을 해요. 설설충고 기법. 그래서 설명, 설득, 직접 충고. 네, 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설명, 검사, 비검사 자료를 해석해서 설명해 주는 거고요. 설득, 합리적, 논리적 방법으로 내담자에게 이제 의미를 이해하도록 설득한다. 설득하는 거고요. 직접 충고. 검사 결과에 근거해서 상담자는 자신의 견해를 내담자에게 밝힐 수 있다. 그래서 설명, 설득, 충고, 해석 상담, 윌리엄스는 설설 충고한다. 5번. 개인 직업 상담과 비교해서 집단 직업 상담의 장점 5가지를 쓰시오. 집단 직업 상담의 장점은 6가지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우선 현재까지는 6가지까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장점 6가지, 그리고 단점 3가지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별 5개 출제 빈도를 보였던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겠죠. 자, 먼저 장점 정리합니다. 시간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개인 상담에 비해서예요. 개인 상담에 비해서 한꺼번에 여러 명이 하니까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집단으로 상담을 하면 내담자가 개인 상담보다 더 쉽게 받아들여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같이 있기 때문에 소속감, 동료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 타인의 피드백을 받게 되죠. 집단 상담에서는 이런 피드백 과정에서 자기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과의 상호 교류 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요. 개인 상담보다 더 풍부한 학습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 집단 상담 과정 내에서 여러 가지 역동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앞에서의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학습 경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집단 상담 장점 6가지. 12-10 시간 비용 쉽게 받아들인다. 소통, 소속감, 통찰력, 교류 풍부, 교류 능력, 풍부한 학습 경험. 12-10 소통, 교류 풍부하다 장점이고요. 단점은 비만 개성이라고. 비밀 유지가 어렵죠. 집단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집단의 압력으로 인해서 개인의 개성이 상실될 우려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집단을 구성할 때 구성 과정이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단점, 비만 개성이라고. 요 단점까지 정리해 두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네, 6번입니다. 실존주의 상담에서 인간 본성에 대한 기본 가정, 철학적 기본 가정을 4가지 쓰시오. 네,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랜만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2013년 이후에 이제 처음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출제가 자주 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실존주의 상담 간단히 정리를 하면서 정답 작성을 해볼게요. 자, 빅터 프랭클이죠. 얄롬 빅터 프랭클 실존주의 상담입니다. 실존주의. 빅터 프랭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삶의 방법도 안다.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삶의 방법도 안다. 무엇을 중시한 거예요? 네, 삶의 이유에 상당히 큰 의미를 두고 있죠. 그래서 삶의 이유, 삶의 의미를 강조한 것이 실존주의 상담입니다. 삶의 목적, 의미를 강조한 것이 실존주의 상담이다. 그래서 실제로 실존주의 치료를 의미치료라고 명명했어요. 로고테라피, 네, 의미치료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삶의 의미성을 강조했는데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만 놓고 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 없는 세상에서 나 스스로는 어떻게 의미를 찾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실존주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책임을 강조했어요. 자유와 책임은 어때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우리 인간은 모두 자유를 갈구하고 자유를 원해요. 하지만 안정되고 싶은 욕구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자유에는 또 책임이 따르게 마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한다.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자신의 운명은 또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와 책임을 이제 강조한 것이 이제 실존주의 이론이다. 실존주의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인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유와 책임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실존. 실존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것. 진실한 나로서 존재하는 것이 실존이에요. 그래서 실존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네, 삶의 목적, 삶의 의미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실존이고 계속 진행 중인 과정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실존은 진행 중이고 우리는 항상 실존을 향해 나아가고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존을 통해서 자기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존주의 상담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자각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실존을 통해서 자기 자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실존주의에서는 이러한 진정한 만남의 관계를 중시했어요. 직접 만남의 관계를 중시했다. 이를 통해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가 상담 목표가 아니에요. 실존주의는 심리 치료보다는 오히려 철학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이론입니다. 네, 그래서 빅터 프랭클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었죠. 그래서 이 포로 수용소에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면서 인간은 거기서 이제 살아남는 사람, 살아서 이제 자유를 나중에 누리게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서 고통받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고민을 했던 거죠. 빅터 프랭클이. 과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지옥 같은 수용소 생활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었나. 네, 결국에 빅터 프랭클은 이것을 삶의 목적, 의미에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었죠. 그래서 정답 작성을 들어가 보면 인간 본성에 대한 기본 가정. 그래서 이 실존주의 이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보면 충분히 이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은 자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 자기 자각 능력 얘기했었죠. 그리고 인간은 자유로운 동시에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이다. 자유와 책임.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건 책임이죠. 자유와 책임이 동전의 양면성 같이 존재하고 있다. 자유와 책임 강조했고요. 인간은 정적인 존재가 아닌 항상 변화하는 상태에 있는 존재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실존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했어요. 인간은 즉각적인 상황과 과거 및 자기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 요거는 이제 초월 능력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인간은 이런 초월 능력을 통해서 과거의 자신, 그리고 미래의 자기 자신을 현재, 실존 속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이런 책임을 질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초월 능력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5번 보시면 인간은 장래의 어느 지점에서 무존재가 될 운명을 지니고 있고 그러한 사실을 자각하고 있다. 즉 이제 삶의 유한성을 자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삶의 유한성, 죽음과 비존재를 자각하고 있다. 네, 이게 이제 인간 본성에 대한 기본 가정. 그래서 요 중에서 4가지를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실존주의에서 더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이제 이 문제예요. 실존주의의 궁극적 관심사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 4가지. 요거를 정리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2010년 이후에 6번 출제가 됐는데, 제가 23년도 2회차 해설에서 17번에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더보기란에도, 영상 더보기란에도 링크를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요. 이 문제도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암기는, 이 문제 암기는 이제 실존 인간은 자유변화를 자각해서 초죽음 면한다. 그래서 자유변화, 자유로운 존재, 그리고 변화하는 상태에 있다. 그리고 자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초죽음 면한다, 초월 능력, 죽음은 죽음 유한성.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로 갑니다. 7번. 게슈탈트 상담 기법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네, 게슈탈트 상담 기법은 우선 4가지 이상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형태주의는 게슈탈트라고도 하죠. 게슈탈트 상담. 게슈탈트가 독일어로 형태라고 하는데요. 펄스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게슈탈트 상담은 여기 지금에서의 자각과 경험을 강조해요. 여기 지금 여기서 내가 느끼는 자각, 경험, 네, 이것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형태주의 상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림이 요거죠. 이 그림 어떤 걸로 보이시나요? 네, 사람 얼굴 둘이 마주보는 그림으로 보일 수도 있고, 요 술잔, 칵테일잔, 요 술잔으로 보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분들한테는 요 술잔이 전경으로 떠오른 것이고, 이 하얀 부분이 사람 얼굴로 보인 분들은 검은색 부분이 전경으로 떠오른 거예요.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술잔이 보였다가 사람 얼굴이 보였다가 왔다 갔다 하죠. 이처럼 우리가 형태를 지각하는 것은 전경과 배경의 끊임없는 교차 작업에 의해서 우리는 형태를 지각하게 된다. 자, 그래서 하나가 이제 어떤 게 전경으로 올라오면 어떤 거는 배경으로 자연히 밀려나고, 이렇게 끊임없는 교차 작업에 의해서 우리는 형태를 지각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잘 지각을 하려면 자각과 접촉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자각, 아까 얘기했듯이 내 스스로 지금 여기 나를 자각하는 것, 나를 자각하는 경험이 중요하고요. 접촉이라는 것은 나와 외부 환경 간의 접촉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외부 환경 간의 접촉이 중요한데, 이 접촉이 문제가 생기면 이런 접촉 경계 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심리적인 문제가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고 문제 답안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형태주의 상담의 기법, 빈의자 기법이 있고요. 그리고 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형태 자각을 암기를 해주세요. 자, 욕구와 감정의 자각, 내 마음을 자각하는 거죠. 그리고 신체, 내 몸을 자각하고, 언어, 나의 말을 자각하고, 환경, 내 주변 환경에 대한 자각, 그리고 빈의자 기법, 이렇게 빈형태 자각을 암기해주세요. 욕구 감정은 지금 여기 내가 느끼는 욕구 감정을 자각하는 것. 신체의 자각은 어떤 우리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이제 떠올리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떠올려 보는데 그때 나의 호흡, 나의 목소리, 내 근육이 긴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느껴보는 거죠. 자각하도록 이제 돕는 기법이고요. 언어 자각, 이 나의 말에 대해서 이 감정을 자각하는 걸 돕기 위해서 말을 우리,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나는으로 바꾸도록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자각. 다음 환경 자각이라고 하면 오감을 사용하는 거죠.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네, 이 오감을 사용해서 주변 환경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의 감정을 더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와 환경과 더 생생하게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오감을 사용해서 환경과 더 생생한 접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감정을 더 명확히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마지막 빈의자 기법. 빈 의자에 어떤 대상이 앉아 있다라고 상상을 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를 하도록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빈 의자에 대고 나의 감정을 이제 투사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투사된 나의 감정을 자각할 수 있겠죠. 혹은 또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게슈탈트에서는 빈 형태 자각, 빈의자 기법과 여러 가지 자각 기법을 사용해서 내담자의 이런 미해결된 감정을 해결하도록 돕는다. 8번입니다.
체계적 둔감법의 의미를 쓰고 3단계를 설명하시오. 네, 이것도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고요. 잘 정리해 두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체계적 둔감화라고 하면 상상 노출이죠. 상상으로 노출을 하는 겁니다. 불안 자극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상상 노출하는 게 체계적 둔감화예요. 암기는 체계적 근위둔 3단계입니다. 근위둔, 근육이완, 위계 목록 작성, 둔감화. 네. 그래서 체계적 둔감화는 불안 자극에 대한 노출을 단계적, 점진적으로 높임으로써 불안을 경감, 제거시키는 기법이다. 첫 번째로 근육 이완 훈련을 합니다. 몸의 긴장을 낮추고 그 다음 불안 자극에 대해서 위계 목록을 작성해요. 내가 거미에 대한 공포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불안을 약하게 유발하는 것부터 강하게 유발하는 것까지 순서대로 그 자극의 목록을 작성하는 겁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쭉 작성을 하면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실제로 실행하는 거죠. 둔감화 작업을 합니다. 위계 목록에 따라서 약한 것부터 강한 것 순으로 단계적으로 상상하도록 하는 겁니다. 상상하도록 해서 불안 반응을 점진적으로 완화시킨다. 그래서 체계적 근위둔. 네, 9번. 직무 분석 방법 중 최초 분석법.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네, 이 문제도 꽤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문제죠. 별 4개 정도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 분석법이란 대상 직무 자료가 드문 경우에 말 그대로 해당 직무를 최초로 분석할 때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면접법, 관찰법, 체험법, 설문지법, 녹화법 등등이 있다. 그래서 최초 분석법 종류 4가지, 관찰법, 체험법, 면접법, 설문지법이 있어요. 질문지법이라고 해도 됩니다. 암기는 최초 분석법, 관찰, 체면, 설것, 관찰법, 체험법, 면접법, 설문지법. 네, 그래서 혹은 최초 관면 체설 뭐 이렇게 암기를 하셔도 되고요. 관면 체질 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를 해보면 관찰법이란 말 그대로 작업자가 수행하는 걸 관찰해서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체험법은 분석자가 직접 해당 직무를 체험하는 거예요. 면접법은 전문가, 그 해당 직무의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는 거죠. 대면에서. 설문지법은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하는 방법이다. 네, 10번 문제입니다. 비확률 표집 방법 3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네, 그동안은 이제 확률 표집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됐는데요. 이제 비확률 표집은 이제 처음 나오는 내용이죠. 먼저 표집이라고 하면은 표집 뭔가요? 표집 샘플링이죠.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표집이라고 합니다. 표본을 추출하는 것. 그래서 실험, 설문지 등의 연구를 위해서 표본을 선정해서 집단을 만드는 게 표집입니다. 샘플링 하는 것. 그래서 확률 표집이라는 것은 확률적으로 표집하는 거죠. 모든 구성원이 표본이 될 확률이 모두 동일한 거예요. 즉, 랜덤으로 샘플링 한다는 거죠. 무작위 선정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확률적으로 표본을 추출하기 때문에 객관성을 갖는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가 된다. 요게 이제 확률 표집이고요. 비확률 표집은 확률 표집이 아닌 것은 모두 비확률 표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자의 주관적 성향이 개입되는 표집 방식이 비확률 표집이다. 주관적 성향이 개입되기 때문에 편향 가능성이 일부 존재하죠. 그래서 일반화 그 연구 결과를 비확률 표집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가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 네. 요게 이제 비확률 표집에 관한 얘기고요. 그래서 요 비확률 표집 3가지. 이렇게 눈편할 유자. 비확률은 눈편할 유자다. 눈덩이, 편의, 할당, 유의, 자원자 표집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눈덩이 표집 보시면 누적 표집이라고도 하는데요. 초기 표본이 추가적으로 적절한 대상을 추천하여 표본을 확장하는 방법이다. 즉
소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표집. 그래서 표본 1이 이제 연구자한테 표본 2를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표본 2는 또 표본 3을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눈덩이처럼 표본이 커진다. 이런 의미에서 눈덩이 표집, 누적 표집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떨 때 이 눈덩이 표집이 사용이 될까요? 네, 표본을 구하기가 아주 어려울 때 주로 이렇게 사용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좀 어두운 세계에 있는 이런 뭐 폭력 조직의 조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네, 직접 뭐 공고를 해서 구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소개로 표집을 늘려가는 방식이 눈덩이 표집이다. 다음 편의 표집입니다. 편의 표집이라는 것은 임의 표집이라고도 하는데, 연구자가 접근하기 쉬운 대상들을 임의로 표본으로 선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심리학과 대학원생이 논문을 써야 돼요. 그래서 설문지 조사를 실시를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대학생의 우울감을 주제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예, 대학원생의 우울감. 그래서 심리학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요. 왜냐하면 접근하기 쉬운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심리학과 대학원들 대상으로 하게 되면 어때요? 시간 비용은 적게 들겠지만 이 표본 자체가 대표성을 갖지 못할 수도 있죠. 네. 요게 이제 편의 표집이고요. 다음 할당 표집입니다. 할당 표집은 성별, 연령 등의 특정 기준에 맞춰 할당된 비율만큼 표본으로 선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내의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 지도 방식에 관해서 연구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경기도 지역 교사는 연령대별 비율이 뭐 20대 15%, 30대 20%, 40대 30%, 뭐 50대 이상이 뭐 35%다. 이렇게 하면 표본 추출도 요 각 연령대별 비율로 똑같이 표본 추출을 하는 거예요. 실제 그 연령대별 비율에 맞춰서. 요게 이제 할당 표집이 되겠죠. 뭐 대학생의 식습관을 조사한다라고 했을 때 대학생의 남녀 비율이 4대 6이다라고 하면 표본 자체도 남녀 비율을 4대 6으로 추출하는 것이 할당 표집이다. 다음 유의 표집, 판단 표집인데요. 연구자가 특정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대상을 표본으로 선정하는 방법이 유의 표집, 판단 표집입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선정하는 게 아니죠. 자, 연구자가 목적에 맞는 표본을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연구의 이런 초점은 분명하지만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업의 사내 복지 정책이 직원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고 해볼게요. 사내 복지 정책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은 연구자는 어때요? 복지가 좋은 기업을 선정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선정을 해요? 특정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자의 어느 정도의 주관이 이제 개입될 수밖에 없겠죠. 네. 다음 자원자 표집. 응답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네. 뭐 고객 만족도 조사 참여하시면 뭐 포인트 10,000포인트 드릴게요. 아니면 뭐 추첨해서 경품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자원자가 이제 직접 설문조사에 응하게 되겠죠. 요게 자원자 표집입니다. 응답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렇게 비확률 표집 방법은 확률 표집 방법과 달리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고, 어쨌든 확률적 방식이 아닌 표집을 다 비확률 표집이다 라고 한다. 그래서 눈편할 유자, 비확률 표집, 눈편할 유자. 다음 반분 신뢰도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3가지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네, 이것도 신뢰도 잘 정리하셔야겠죠. 별 3개 정도 출제 빈도 나타내고요. 반분 신뢰도. 먼저 신뢰도라고 하면은 검사 결과가 얼마나 일관되게 나오는지를 의미하는 것이, 검사 결과의 일관성을 의미하는 게 신뢰도였어요. 그래서 신뢰도의 종류 3가지 뭐였나요? 반동검이었죠. 반동검.
반분 신뢰도, 동형 검사 신뢰도, 검사 재검사 신뢰도. 그 중에서 반분 신뢰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3가지. 자, 반전임기입니다. 반전임기, 전후양분법, 임의적 짝짓기법, 혹은 짝진 임의배치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기후양분법. 그래서 반분 신뢰도라는 것은 검사를 문항을 반으로 나누어서 2개의 검사로 만들어서 이 둘을 비교해서 신뢰도를 검증하는 게 반분 신뢰도죠. 그래서 전후양분법은 앞뒤. 그래서 100문항이 있으면 1번부터 50번 자르고 51번부터 60번 이렇게 2개로 나누는 게 전후양분법. 그리고 임의적 짝짓기법은 검사에 이제 이렇게 삼포도를 그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제 가로축이 난이도, 문항의 난이도, 그리고 세로축은 총점 이렇게 해가지고 1번 문항은 난이도가 좀 높고 총점과의 상관은 좀 낮아. 그러면 이렇게 2번 문항은 난이도는 낮은데 총점과의 상관은 높아. 이런 식으로 각 문항에 대해서 이렇게 점을 찍는 거예요. 위치를. 그러고 나서 임의로 짝을 짓는 거죠. 그래서 요 비슷한 위치에 있는 문항들을 2개씩 짝을 지어가지고 얘는 검사 A로 가고 얘는 검사 B로 가고 이렇게 2개의 검사로 나눠서 검증을 하는 게 임의적 짝짓기법입니다. 기후양분법은 홀짝이죠. 홀짝. 그래서 홀수 문항, 짝수 문항 이렇게 2개의 검사로 나누어서 신뢰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반전임기. 12번 로의 수직 차원의 6단계를 분류하시오. 요거는 이제 19년 1회 출제가 되고 이번에 5년 만에 출제가 됐는데요. 이거는 로의 욕구이론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로의 수직 차원 보시면 로의 직업분류 체계는 8 곱하기 6 체계로 되어 있어요. 로의 직업분류 체계는 8 곱하기 6 체계로 되어 있다. 그런데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자,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요 위에 원 면적에 8개의 직업군, 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개의 직업군이 이렇게 분포돼 있고 원 둘레를 따라 분포돼 있고 수직 차원이 직업 수준을 의미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6개의 직업 수준을 의미한다. 그래서 8 곱하기 6 체계로 직업 분류 체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8개의 직업군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필기 때는 이제 암기를 했었는데 실기에서는 출제가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별 1개 출제 빈도였습니다. 이 직업군을 묻는 문제. 그래서 비서직업군 5괴에서 단과일 얘기한다.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비즈니스 서비스직 직업군은 5괴 활동직 단체직 그리고 과일 얘기한다. 과학직 일반 문화직 예능직, 기술직. 그래서 5괴에서 단과일 얘기한다. 이렇게 암기를 했었는데 실기에서는 수직 차원 6단계가 조금 더 출제 많이 됐어요. 수직 차원 6단계는 출제 빈도 별 2개고요. 정리를 해보면 고중준 전문 숙반비다. 그래서 수직 차원 6단계는 6가지 직업 수준이라고 했어요. 수준 1은 고급 전문 관리, 그리고 그 다음은 중급 전문, 준 전문 관리, 그리고 숙반비, 숙련직, 반숙련직, 비숙련직. 그래서 고급, 중급, 준전문 관리, 숙련, 반숙련, 비숙련직이다. 이렇게 6단계 정리해봤습니다. 13번 한국직업사전의 부가 직업정보에서 직무 기능은 자료, 사람, 사물과 연관된 특성을 나타낸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빈칸을 채우는 문제인데요. 직업사전, 부가직업정보. 직무 기능이라는 것은 자료와 관련된 직무 기능이 있고 사람과 관련된 직무 기능이 있고 사물과 관련된 기능이 있죠. 그래서 0수준에서 8수준이 있고 0수준으로 갈수록 복잡한 기능을 나타낸다.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기능으로 나타낸다. 단 사람은 해당되지 않죠.
자료와 사물에 대해서만 요게 해당이 되고 사람은 요런 수준 간의 위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이제 대략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암기를 해야 된다고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출제가 따로따로 됐거든요. 자료 해서 이렇게 뭐 빈칸 이렇게 넣거나 아니면 뭐 순서대로 5가지 기능을 쓰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자료, 사람, 사물이 통합돼서 드디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명칭들을 암기를 해야 돼요. 자료, 영종조 분수 계기비, 영종조 분수 계기비 암기를 하시고요. 사물에 대해서는 설정, 제어 조작, 수유 투단, 설정, 제어 조작, 수유 투단. 사람 기능에서는 자협 교감, 자협 교감쌤이 오락한 썰을 말했어요. 자협 교감, 오락설 말했어. 그래서 요거를 쭉 이제 명칭을 여러 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첫 글자로 암기를 하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시험 볼 때. 그래서 빈칸 채워보면 자료 기능에서는 영종조 분수계기비 0이라는 것은 영수준이에요. 영수준부터 종조 분수계기비 종합, 조정, 분은 분석, 수집, 계산, 기록, 비교. 그 다음 사물 기능 보시면 설정, 제어 조작, 수유 투단 설하면 설치, 정밀 작업, 제어는 제어 조작입니다. 그리고 조하면은 조작 운전, 수동 조작, 유는 유지, 투입 인출, 단은 단순 작업. 그래서 요 8단계에서 0단계로 갈수록 더 기능이 복잡해진다. 사람 기능 보시면 자협 교감쌤, 자는 자문이죠. 자문 협의, 그 다음에 교육 감독이죠. 오락설, 오락 제공 설득, 말했어, 말하기 신호, 그 다음에 써는 서비스죠. 네, 서비스 제공. 그래서 자협 교감, 오락설 말했어. 네,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14번.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활동 6가지를 쓰시오. 네, 이것도 출제가 빈번하게 되는 문제. 별 5개니까 꼭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바로 정답 작성해보면 직업 없는데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활동은 자가시세 떨어져 불매복수한다. 네, 직업 없는데 자가시세 떨어져서 불매복수한다. 자, 자산 수입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가사활동 직업 아닙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나 배당금, 복권 배당금 등의 시세 차익 안 되고요. 불법적인 활동 당연히 안 되고요. 토지 금융자산 매각 수입은 직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가 시설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징역살이 하는 사람들, 수용자 활동은 법률에 의한 강제노동이기 때문에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학생들, 네,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서는. 그리고 무급봉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회보장이나 또 민간보험 관련된 것들, 네, 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업 없는데 자가시세 떨어져 불매복수. 15번. 직업심리검사에서 측정의 기본 단위인 척도의 4가지 유형을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네, 이 문제도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별표 4개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같이 정리해 봅니다. 척도하면 명서등비입니다. 명서등비,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척도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심리검사 할 때 보기가 어떻게 제시되냐, 그 보기의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명목척도라는 것은 명명척도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그냥 이름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의 등번호 보시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등번호 7번, 등번호 19번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숫자를 통해서 속성을 구분한다. 서열척도, 서열이 있는 척도입니다. 학급 석차와 같이 학급 석차가 1이랑 15랑 의미가 다르잖아요. 순서를 얘기해 주잖아요. 네, 상대적 비교를 알려주는, 상대적 비교를 통해 서열을 알려주는 척도입니다.
서열 척도, 순서를 알려주는 척도다. 등간 척도라는 것은 서열에 더해서 간격이 포함되어 있어요. 간격 개념. 예를 들어 온도가 있죠. 온도는 어때요? 명목, 서열 척도에 대한 정보를 가져요. 그쵸? 숫자 자체로 구분이 되고 또한 순서의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그 차이도 이제 포함하는 척도죠. 그래서 등간 정보를 포함하는 척도를 말한다. 비율 척도라는 것은 이 등간 척도 개념에 더해서 절대 0의 개념이 있어요. 자, 등간 척도를 보면 온도는 0도라고 하면은 0도가 절대 0은 아니잖아요. 0이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비율 척도에서는 0이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게, 예를 들어 무게나 길이, 키가 0이다 그러면은 아예 없는 거죠. 무게가 0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등간과 비율의 차이는 이렇게 절대 0점의 존재 유무, 네, 요게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 척도는 사칙 연산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척도는 명서 등비. 16번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요 중 산업활동의 범위와 통계 단위를 설명하시오. 네, 그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였는데요. 네,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됐었는데 이 통계 단위는 이번에 거의 처음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출제가 안 됐거든요. 그 산업활동의 범위를 묻는 문제는 이제 많이 출제가 됐어요. 산업활동, 산업활동의 범위, 산업 분류까지는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같이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암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유산생, 자생활, 영비가, 생수유유.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정리를 하시고요. 이 중에서 이제 산업활동의 범위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산업활동의 범위라는 것은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 모두 산업활동 범위에 포함이 된다. 하지만 가사활동은 제외된다. 영리, 비영리 포함되지만 가사활동 제외된다. 산업활동의 범위. 그리고 통계 단위 정리합니다. 생산 단위 활동, 네, 생산활동, 재무활동 있죠. 이런 산업활동에 관한 통계 작성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분석할 대상이 되는 관찰이나 분석 단위. 그러니까 통계 작성을 위해서 필요한 대상이 되는 관찰 분석 단위가 통계 단위다. 통계 작성을 위해 관찰 분석하는 단위. 이게 통계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요 4개, 산업, 산업활동, 산업분류까지 이 내용도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17번 표준화된 심리검사에는 집단 내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집단 내 기준의 종류 3가지 각각 설명하시오. 네, 요거는 너무 자주 출제가 됐죠. 네, 그래서 요거는 꼭 정리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집단 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을 규준이라고 했어요. 비교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점수가 규준 점수예요. 그러면 집단 내 기준이 뭐냐? 집단 내에서 개인의 수준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게 집단 내 기준이다. 그래서 집단 내 100표 등급입니다. 집단 내 기준은 100표 등급, 100분위 점수, 표준 점수, 표준 등급. 네, 이렇게 3가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분위 점수라는 것은 0에서 100 사이의 점수를 놓는 거죠. 0에서 100 사이로 변환시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표준 점수라는 것은 원점수를 표준화시킨 점수다. 표준화시켰다는 것, 네. 비교를 하기 위해서 표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사용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사용해서 표준화를 시킨다. 그래서 원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표준화시켜서 표준 점수로 변환을 시키면 원점수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대표적인, 그래서 이제 상대적 위치를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표준 점수로는 Z점수와 T점수가 있죠. 그래서 Z점수는 평균이 몇이에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분포로 변환시킨 게 Z점수. 그리고 T점수는 몇이에요? 평균이 50, 표준 편차가 10인 분포로 표준화한 것이 T점수다. 네, Z점수, T점수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 표준화시킨 점수다. 다음, 표준 등급. 표준 등급은 우리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생각하면 되겠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모든 점수를 1에서 9의 구간으로 변환시킨 겁니다. 그래서 등급을 부여한 것. 스테나인 척도라고도 합니다. 표준 등급. 18번. 상담에 도움이 되는 언어적 행동 4가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언어적 표현 기법 4가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답 바로 보시면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고요.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개방적 질문. 예, 아니요로 답하는 질문은 폐쇄적 질문이죠. 이런 폐쇄적 질문은 어때요? 내담자가 사고의 폭이 좁아지잖아요. 예, 아니요로만 사고가 국한될 수 있는데 개방적 질문을 사용하게 되면 내담자도 좀 더 사고를 폭넓게 하면서 더 폭넓은 반응을 이제 유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긴장을 낮추도록 유머를 사용한다. 이런 언어적 행동들이 상담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전에는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언어적 행동 3가지, 비언어적 행동 3가지 이렇게 쓰라고 출제가 됐었거든요. 이게 2021년도에 이렇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비언어적 행동도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담자가 내담자를 향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 내담자와 눈을 맞추는 것, 미소 짓기, 그리고 내담자에게 가깝도록 몸을 약간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확 들이대는 건 아니겠죠. 네, 그냥 의자에서 등을 이렇게 기대고 앉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앞을 향해서 내담자를 향해서 몸을 기울이는 행동. 이런 비언어적 행동들도 내담자에게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 도움이 되는 행동이다. 그래서 암기는 언어적 행동은 적절히 쉬게 유, 적절한 호칭 사용해서 쉬운 용어를 쓰고 개방적 질문, 유머 사용하기. 비언어는 몸 미는 고. 비언어 몸 미는 거, 몸 미는 고. 그래서 몸을 기울이고 미소 짓고 눈 맞추고 고개를 끄덕인다. 몸 미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024년 2회 기출문제 정리해봤고요.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